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70이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라고요. 하지만 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70세 노인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건 남도 아닌 제 사위였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오늘 제가 매일 봉사하는 급식소에서 그놈을 다시 만났습니다. 운명이란 참 얄궂지요? 오늘 제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 마셔가며 살았습니다. 남들 쉴 때 못 쉬고 남들 놀 때 못 놀며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 하나에 인생을 다 바쳤지요. 그렇게 일흔이 되던 해 제 손에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한 채와 퇴직금 5억 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의 표본이라며 치켜세웠고 저 또한 제 인생이 이만하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뒤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어둠을 보지 못한 노인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제게는 금지옥엽 키운 외딸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데려온 사위 박서방은 처음엔 참 싹싹했습니다. 대기업 대리라며 늘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타나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들 노릇하며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지요. 그 가머니설에 속아 제 인생의 전부를 그놈에게 맡기기 시작한 것이 비극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놈은 제 퇴직금 5억 원을 보고 침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녀석의 거짓 연기에 속아 제 목줄을 스스로 내어준 꼴이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칠순 잔치를 앞둔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와 달리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회사의 공금을 잘못 건드려 당장 돈을 메꾸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되면 지영이와 제 자식들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그놈의 눈물 섞인 애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감옥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고 무엇보다 내 딸과 손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제 목숨보다 소중한 5억 원을 녀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란 녀석은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대기업 이사로 승진할 기회가 옵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님께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기사 붙인 외제차까지 뽑아드릴게요. 그 말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저는 그놈의 달콤한 현울림에 취해 인감도장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넘겨준 지 정확히 사흘 뒤 박서방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녀석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대기업 대리라는 직함도 살고 있던 아파트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놈은 애초에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제 상가 건물에는 이미 수십 명의 채권자가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평생을 일궈온 제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딸 지영이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고 저는 70의 나이에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 소리를 하며 아부하던 이웃들이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오물을 던지듯 저를 피했습니다. 저 노인네 나이 먹고 사위한테 다 털렸다며? 저러니 자식 교육 잘 시켜야 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제 가슴 등 가슴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이 5년 뒤 제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그 장소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나타났을 때 저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놈은 어떤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전 재산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저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5년 동안 겪은 피눈물 나는 지옥 같은 생활과 그놈의 목줄을 다시 쥐게 된 그 충격적인 재회 사건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은 이른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 본 적 없던 제가 당장 오늘 밤 몸 뉘일 곳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위라는 작자가 제 목숨줄 같은 돈을 들고 튀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자 30년을 형 동생하며 지내던 이웃들마저 저를 벌레 보다 피했습니다. 돈이 있을 땐 발이 닳도록 찾아오던 인간들이 제가 빈털터리가 되니 차가운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나 가볍고 간사한 것인 줄 69회를 살면서도 미처 몰랐습니다. 지영이는 친정 오빠 집으로 보내고 저는 지하 단칸방을 얻을 돈조차 없어 서울역 근처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구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다리를 뻗고 누우면 머리가 벽에 닿는 그 좁은 방에서 저는 매일 밤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벽지에 낀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위 그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라던 그놈의 목소리가 사실은 영감님, 이제 죽으러 가세요. 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노인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라 자괴감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빳빳하게 고개 들고 살아온 저였는데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굴복해 무료 급식 소줄에 서게 된 제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처음 급식소 줄에 섰던 날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누군가 저기 김 회장 아니야? 라고 수군거릴까봐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에서 밥을 입으로 넣는지 코로 넣는지 모르게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뜨거운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체처럼 살았습니다. 하루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오후였는데 갈 곳도 없고 희망도 없던 저는 비를 쫄딱 맞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트럭 한 대가 제 앞에 서더니 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밥을 얻어먹던 그 급식소의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 한마디 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죽을 때 죽더라도 팥값은 하고 죽읍시다. 내일부터 우리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설거지였습니다. 이른의 노구가 하루 수천 명의 식판을 닦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손가락은 밤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놈에 대한 증오심과 제 인생에 대한 허망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식판을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이라도 해보자.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동해 식탁을 닦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주방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는 그 급식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이라 할 것도 없는 적은 수당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모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줄 빵을 샀습니다. 억울함에 몸부림치던 노인이 어느새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서 거대한 폭풍이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 급식소에 30년 지기 친구이자 저를 가장 처참하게 비웃고 떠났던 옛 동업자가 아주 괴상한 몰골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망했을 때 제 담보 건물을 헐값에 가로챘던 배신자 중 한 명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세등등하던 인간이 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사위 박서방이 저질렀던 범죄의 꼬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더럽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뱉은 첫마디는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수야, 너 사위놈,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저는 쥐고 있던 고무장갑을 떨어뜨렸습니다. 5년 만에 들려온 그놈의 소식. 과연 그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친구는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 이런 정보를 흘리는 것일까요? 5년 만에 만난 옛 동업자 조 사장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했을 때 제 건물을 헐값에 가로채며 만수야, 세상 물정 모르면 당하는 거야라고 비웃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에 낡은 동산복을 걸친 초라한 노인네 하나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사위 박서방의 소식은 제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놈, 지금 이름 바꾸고 강남 바닥에서 큰손 행세하며 잘 먹고 잘 산다더라. 나도 그놈한테 투자 사기당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조 사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했습니다. 사람의 피눈물을 짜내 도망친 놈은 비단 위에서 잠을 자고 평생 성실하게 산 저는 급식소 바닥을 닦고 있다니요. 조 사장이 건넨 정보에 따르면 박서방은 제 재산을 종잣돈 삼아 기획부동산과 불법 대출로 몸집을 불렸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둔갑해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고무장갑과 앞치마뿐인 제가 그 거대한 악마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무료 급식소에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거액을 후원하며 직접 배식 봉사까지 하러 오는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최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를 일궈낸 자산가였지만 늘 소탈한 점퍼 차림으로 나타나 저와 함께 땀 흘리며 식판을 닦던 분이었지요. 그분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편견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저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배식을 끝내고 홀로 남은 저에게 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반장님, 인생의 굴곡이 깊은 분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반장님의 정직한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간의 억울함과 박서방의 행적을 차마 다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 박서방의 행방을 쫓기 위해 조 사장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는 녀석이 최근 희망의 집이라는 복지재단을 앞세워 세탁한 돈을 굴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아와 노인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사기를 치는 녀석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우연이 겹쳤습니다. 그 박서방이 운영하는 재단의 창립 기념행사에 제가 모시는 최 회장이 귀빈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녀석의 성벽을 넘을 수 없지만 최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어 녀석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겠노라고 말입니다. 회장님, 저를 그 행사에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진실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최 회장님께 무릎을 꿇고 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른 노인의 절규 섞인 사연을 들은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반장님, 그런 놈들은 법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멍석을 깔아드리지요. 이제 복수의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박서방은 청년 기업가의 귀감으로 칭송받으며 연단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5년 전 쓰레기처럼 버린 장인이 대한민국 최고 재력가의 수행비서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앞치마를 벗고 최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빳빳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5년 전 상가 건물을 지키던 그 당당한 노인의 모습 같기도 했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복수기에 가까웠습니다. 최 회장님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 반장님, 오늘이 그놈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회장 중앙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의 집 재단 설립 5주년 및 박진우 이사장 취임 기념. 박진우. 그놈은 이름까지 바꾸고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수갈채와 함께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5년 전 제 퇴직금을 들고 도망치던 그 비열한 사위 박서방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 값비싼 시계,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까지. 그놈은 수백 명의 인사들 앞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강연을 시작하더군요. 나눔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나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고 제 딸의 정신을 놓게 만든 놈이 천사 같은 얼굴로 박수를 받고 있다니요. 최 회장님은 귀빈석 맨 앞자리에 앉아 녀석을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인 최 회장님이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강연 중간중간 최 회장님 쪽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최 회장님 바로 옆에 서 있는 중년의 수행원, 즉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뒤로 넘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녀석은 그저 최 회장의 신임받는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되자 녀석은 최 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저 같은 청년 사업가에게 회장님은 등불 같은 존재이십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5년 전 제 앞에서 울먹이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최 회장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잔을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이사장, 사업 수완이 아주 좋더군요. 그런데 이 재단의 종잣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순간 녀석의 얼굴에 찰나의 경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선친께서 남겨주신 유산과 제 작은 사업 소득을 모은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읽어왔습니다. 정직하게 읽어왔다는 그 말에 제 인내심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의구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악으로 번져갔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갔던 장인어른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물의 곁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녀석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버님?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녀석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 한 걸음 다가가 녀석의 귓가에 아주 낮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5년 만에 보는구나. 이름까지 바꾸고 천사 놀이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녀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녀석이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장,
안색이 안 좋군요. 마침 이 자리에 박 이사장의 정직한 자산에 대해 아주 자세히 증언해 줄 분들을 더 모셨습니다. 최 회장님의 신호가 떨어지자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박서방이 지난 5년간 저질렀던 불법 대출과 기획부동산 사기, 그리고 희망의 집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내역들이 꼼꼼하게 정리된 회계장부였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무대로 달려들었고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입구는 이미 최 회장님이 부른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녀석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순간 저는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피눈물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에게 줄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박서방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다시피 했지요. 하지만 사기꾼의 근성은 어디 안 가는지 녀석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치는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최 회장님은 도망가는 녀석의 뒷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웃으시더군요. 김 반장님 걱정 마십시오. 쥐새끼가 도망가봤자 제 손바닥 아닙니다. 녀석은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조금 손을 봤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녀석이 숨어든 곳은 놀랍게도 5년 전 제가 살던 동네 근처의 무허가 컨테이너촌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수직 낙하한 녀석의 처지가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최 회장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 녀석의 은신처를 파악한 저는 경찰보다 먼저 녀석을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녀석에게 맺힌 응어리를 법의 심판 이전에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컴컴한 컨테이너 안에서 녀석은 곰팡이 핀 컵라면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나눔을 논하던 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녀석은 자지러지게 놀라며 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돈은 돌려드릴게요. 녀석은 바들바들 떨며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녀석이 마지막 도피 자금으로 빼돌린 현금 다발과 해외 차명 계좌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펼쳐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녀석이 제 돈 5억 원을 시작으로 불린 돈이 수백억 대에 달했고 그중 상당수가 희망의 집 아이들에게 가야 할 후원금을 가로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녀석은 제 재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의 희망까지 훔쳐 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녀석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돈 드릴게요. 이거면 상가 건물도 다시 사시고 지영이 치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비겁한 제안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저렴한 머릿속이 참으로 가엾더군요. 저는 녀석의 손을 뿌리치고 최 회장님께 받은 서류 한 장을 녀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녀석이 차명으로 빼돌린 모든 자산에 대해 이미 가압류가 승인되었다는 법원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박서방, 너는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 온 건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까지 뺏으러 온 거란다. 저는 녀석이 보고 있는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녀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가방 안에 현금을 허공에 뿌려댔지만 그 종이 쪼가리들이 녀석의 죄를 덮어줄 순 없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녀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녀석이 마지막까지 외친 소리는 용서가 아니라 내 돈이라는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이 빼돌린 비자금의 행방을 쫓던 중 저는
박서방이 제 딸 지영이의 이름으로 가입해둔 거액의 생명보험과 실종신고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망하고 지영이가 아플 때 제 딸마저 죽여 보험금을 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놈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에게는 평생토록 씻지 못할 치욕과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박서방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지요. 이 녀석이 제 딸 지영이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실종 신고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녀석의 뒤에는 단순히 개인의 사기질을 넘어 장부 조작을 도와주고 법망을 피해가게 해준 거물급 변호사와 부패한 금융권 인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반장님, 뿌리를 뽑으려면 흙을 다 파헤쳐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최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저는 박서방이 숨겨둔 이중 장부와 비자금 세탁 경로를 검찰의 통째로 넘겼습니다. 이 녀석은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나는 몰랐다. 장인이 시킨 일이다라며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지는 가증스러움을 보였지요. 하지만 녀석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5년간 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동냥으로 들었던 노숙인들의 정보력이었습니다. 녀석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버림받았던 노숙인들이 제 편에 서서 증언하기 시작했고 녀석의 거짓말은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박서방의 뒤를 봐주던 부패 세력들까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도배될 때 저는 비로소 5년 전 잃어버렸던 제 이름석 자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법원은 녀석에게 징역 15년의 중형과 함께 모든 재산의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녀석은 판결문을 듣는 순간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녀석에게 남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빼돌렸던 비자금 일부가 환수되면서 저는 그 돈을 일전 한 푼 제 주머니에 넣지 않고 전부 지영이의 수술과 치료비 그리고 제가 일하던 급식소의 시설 확충에 기부했습니다. 진심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5년 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바라보며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딸 지영이가 수술을 마친 뒤 어느 화창한 오후에 제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아빠가 해준 밥 먹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저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을 때보다 박서방이 구속되었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고 저희 부녀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제안으로 희망의 집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의 소굴이었던 곳을 진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쉼터로 바꾸기 위해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박서방이 차가운 감방으로 들어간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백억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이 생겼고 제 딸 지영이도 몰라보게 건강해져 재단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앞치마를 두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살렸던 것은 화려한 금배지가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던 그 급식소의 온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서방이 저를 꼭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놈의 눈을 보고 제 안에 남은 찌꺼기마저 다 털어버리고 싶어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박서방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5년 전 제 돈을 들고 튈 때의 그 매끄럽던 피부는 온데간데였고 독방 생활에 지쳐 눈동자는 풀려 있었으며 이빨은 군데군데 빠져 노인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재단 돈 조금만 써서 저 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가면 아버님 평생 모실게요. 녀석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과 연줄이면 다 되는 줄 알더군요. 저는 녀석의 비굴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박서방, 내가 내 장인으로 보이니? 아니, 나는 내가 밥을 구걸하러 오던 급식소의 그 노인이란다. 너는 나에게 밥을 빌어먹을 자격조차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저는 일어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녀석이 아버님, 장인어른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녀석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은 감옥살이가 아니라 자기가 비웃던 장인이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평생 지켜보며 배 아파해야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녀석은 이제 평생을 그 좁은 사각형 방에서 자신이 버린 양심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겠지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최 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최 회장님은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김 이사장, 이제야 얼굴에 그늘이 다 걷혔구려. 고생 많았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저처럼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위해 다 쓰고 가겠습니다. 이제 재산과 건물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퇴직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것들을 제 금고에 꽁꽁 숨겨두지 않습니다. 매달 어려운 형편의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지원금을 내놓고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제 딸 지영이도 이제는 웃음을 되찾아 제 곁에서 아빠, 오늘 메뉴는 뭐야? 하며 애교를 부립니다. 이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시련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칼날이 때로는 나를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더군요. 배신당하고 무시당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보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정직하게 걷는 발걸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 역전극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여러분의 희망찬 이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